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혼돈의 7월달을 넘어 이제 8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8월달 이후에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귀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달에 정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한 달이 아니었을까. 사실 한국 시장은 뭔가 이런 흐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쏠리고 뭐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래서 참 어려우셨겠어요. 네. 저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의 모 애널리스트 분이 훨씬 더 많이 힘드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원래 그 주식시장이 사람이 만드는 시장이다 보니 어느 쪽으로 쏠림은 항상 나오는데 참 이번엔 독특한 쏠림이었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시장 예상하는 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제금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은 금리를 올렸고, 한국은 동결을 했고, 그리고 일본은 올린 것도 안 올린 것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 YCC의 금리 폭이 넓어질 거냐 안 넓어질 거냐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넓어질 거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사실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자리에서 더 떨어졌기 때문에 폭락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살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에다 총재가, 그러니까 즉 BOJ가 이 통화 정책의 변화의 시점을 생각보다 잘 잡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약간 이제 막바지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 지표들이 어쨌든 지금 약간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BOJ가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 인플레 압력이 더 심해져서 일본 BOJ가 아주 급격한 어떤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점상에서 BOJ가 조금 절묘하게 선택한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이번 정책은 통화 정책의 정상화조차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 스무스하게 이제 그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식의 어떤 밑밥을 엄청 깔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들이 좀 적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했던 건 사실 미국 눈치를 많이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에다 총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일본 국내 사람들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 YCC를 조금 높이고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미국 국채 가격이 휘청휘청하는 것은 그렇죠. 그걸 감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제 일본에 자금이 와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 YCC 지금 0.5%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상단이 뚫려서 1%가 되고 또 1.5%가 되고 2%가 돼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미국 비슷하게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환을 교환할 때 환차가 생길 수 있고 또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을 해보면 굳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채 사느니 그냥 우리 일본 국채 사고 있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주요한 고객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금융 혼란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이번에 YCC 정책의 귀추가 주목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지금 캐리 코스트가 대체로 보면은 2에서 3%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지하고 하는 그런 비용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은 단기 금리가 5%라고 치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아직 1%가 안 된다라고 보면은 4% 포인트 이상의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비용이 3%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1%를 넘어서 이제 2%대로 가게 되면 사실 조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는 실제로 이제 엔캐리가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하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가 이 엔달러는 금리 차로 많이 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엔캐리가 이제 다시 역류해서 갖고 있던 해외 자산들을 팔고 일본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늘 약간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금융위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일본 자금이 간 건가요? 네, 돌아간 건가요? 그때도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일본 자금이 조금 왔었었죠. 한국도 사실 IMF가 일본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 자빠진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금융위기가 있는지가 없는지가 조금 더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차보다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금융위기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때 잠깐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잠잠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엔캐리가 역류할 거다라는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금융시장에 뭐 안전판 내지는 좀 허들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엔캐리가 역류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금리로 인해서 생각보다 역류를 해서 금융위기를 유발시키는 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 흔들리는 거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게 저는 항상 요즘 궁금한 게 부채 비율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작년 총과 나온 자를 보면은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55%. 역사적으로 이거는 아주 높은 수준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언제 하시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하나가 촉발되어서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 국채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네. 예전만큼의 어떤 신뢰도를 주기는 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부채가 늘고 이런 거는 뭐 다 이해하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근데 지금 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재정을 또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었는데 올해는 또 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채 협상을 하긴 했는데 좀 애매하게 했잖아요. 네네. 이게 내년까지는 어쨌든 부채 한도를 지지 않는 걸로 하다 보니까 또 부채가 늘어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뭔가 의구심들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마저 돌아서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이 채권에 대한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불안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일으키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1, 2년 안에 오지는 않을 걸로 좀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건 뭐 약간 좀 길게 보면 그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네. 90년대 중반에 비슷하게 국채로 인한 신뢰를 잃으면서 한번 되게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흐름을 보면 그 정부 세수의 10% 이상을 이자로 낼 때 문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자를 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자를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퀘스천이 세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한 6에서 7%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는 걸로 저는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리들이 중국에 계속 갔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 상무부 장관도 미국에 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그 만나고 나서 이제 나온 언급들을 보면 또 국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냐. 일단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주체가 중국이니까 팔지 말라고 한다던가 더 사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진하게 드는 이유는 옐런이 갔다 오고 나서 글로벌 타임스에서 너희들이 여지껏 우리한테 했던 관세와 무역 제재들 이런 걸 다 풀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 저는 그게 국채 사주겠다는 얘기를 들렸거든요. 왜 중국에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왜 그런 국채를 사달라는 구애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기보다는 금을 엄청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달러당 온스당 이제 2,000달러를 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면을 보면은 결국 이 인플레가 지금의 인플레가 미국의 통화 가치, 특히 돈을 가장 많이 코로나 이후에 풀었던 미국의 통화 가치,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갉아먹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불안감들이 있고, 근데 그동안에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던 것들이 이제 아시아 쪽, 네. 특히 아시아 중앙은행들이었는데, 이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일본조차도 지금 미국 국채를 예전만큼 안 사주고 있거든요. 뭐 중국은 더 2018년 트럼프 이후에 더 이제 국채를 안 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팔죠. 지금 그 국채 규모가 1조 3천억인가 해서 8천억인가까지 네. 줄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뭐 인도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 미국 국채의 어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큰 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사우디도 이제 안 살려고 하고 있고요. 중동에 있는 많은 페트로 달러를 또 미국 국채를 또 꽤 샀었는데 네. 거기도 안 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말고는 열심히 사주는 주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하는 게 좀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갑자기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가 불안해지는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중앙은행들은 덜 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민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네. 해외 은행들이나 민간의 은행들은 그래도 미국 달러가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미국 국채 뭐 지금 4% 단기 국채는 한 5% 되면은 사실 사줄 수 있는 민간의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 있었던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엄청난 부채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어떤 행태를 보면서 조금씩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까지 이번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7월 달에. 네. 저는 굳이 올릴 필요 없는데 왜 올렸을까? 지금 5%면 낮은 금리가 아니고 5에서 5.25면 꽤 높은 금리였고 이거 상태를 유지하면 굉장히 압박하고 제약적인 수준일 텐데 5.5%까지 왜 도대체 올렸을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거꾸로 이번 그 일본과 YCC 정책을 관련된 그 채권 가격의 그 급변동을 보면서 금리를 이렇게 높게 줘야만 팔리는 상황 아닐까? 네. 우리 민간에서처럼 민간에 그 신용도 안 좋은 사람이 금리를 높게 줘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금리는 100% 인플레이션과만의 관계라고만 생각하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 정도 금리를 줘야 미국 채권이 잘 팔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역으로 들었어요.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분위기가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달러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에 대한 지위가 살짝은 금이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는 조금 약세일 거고 미국 국채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약간의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줘야 사람들이 이제 좀 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뢰 자체가 완전히 불신으로 가는 그런 국면은 아직은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부채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사람들이. 네. 사실은 뭐 글로벌 위기는 항상 부채와 함께 터진 거잖아요. 리먼도 그렇고 1929년 대공황도 그렇고 그 이전에 부채가 워낙 많았으니까 항상 부채가 많으면 못 견디는 주체가 생기는 순간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번지는데 지금 GDP 대비 부채 규모를 봐서는
뭐 문제가 일어나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수준의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전 세계가 작년 기준 355%, 미국 같은 경우 거의 이제 400% 내외 아마 대략 그럴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부채 문제를 녹이는 최선의 방법은 인플레이션의 유발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냥 부채를 녹여버리는, 그게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요즘 좀 들어요. 네. 요즘 그 국제금융판을 보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밖에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 이렇게 정부 부채는 높은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버텨주는 게 이제 민간의 부채가 사실 특히 가계의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2%가 안 되던 물가의 인플레를 뭐 한 3% 정도만 이렇게 꾸준히 시켜놓으면 그만큼 1%포인트 이상의 어떤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은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의도하진 않아도 그런 식으로 세상은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플레가 아무래도 부채를 갚아야 되는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최악의 순간에서 약간 꿈틀거리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올라오고 있고, 그게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그 소위 말하는 이 약간 경기 침체 국면을 잘 헤쳐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느끼는 거는 이제 거의 막판에 몰렸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작년도에 우리가 봤던 태도하고는 점차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진 않아도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인데, 민간기업 옥죄고 공동부유하면서 뭐 예를 들어 사교육 같은 것도 다 찍어 누르고 그렇게 했던 여러 과정에서 이제 민간기업도 활동하라고 하고, 저희 금리도 낮추면서 계속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중에 하나는 공동부유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받지 않는 역작용이 일선 도시까지의 부동산 제한 정책을 일부 해제하는 거. 이거는 진짜 공동부유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막판에 몰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막판에 몰렸죠. 지금 청년 실업률이 21%니까. 네. 그리고 8월달에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하잖아요. 아, 8월달 졸업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든 고용을 시켜줘야 이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지, 안 그러면은 어떤 사단이 날지 모르는 거죠. 네. 아시겠지만 그 천안문 사태 때 문제가 됐었던 게 결국은 이제 청년 실업 문제하고 인플레였으니까. 아, 그때도 그랬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87년 그때 이제 그때도 개혁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물가 상승으로 막 이렇게 일어났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실업 문제로 나타났을 때 이제 천안문 사태가 나면서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이건 뭐 엄청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 리오프닝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사그러드니까 중국 정부 입장도 되게 좀 민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좀 풀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 들어서 중국의 본토 주식시장이나 홍콩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그렇지, 반등 직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5%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닌데 지금 시장의 심리는 중국은 안 돼. 중국은 다시 락다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 라는 거를 주식시장과 시장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급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계속 이렇게 그 정책을 밀어붙일까요? 완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금 푸는 정책, 부동산 푸는 정책. 여기도 부채 문제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이상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푸는 게? 네.
저는 한 3분기에서 2분기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내년 되면 또 조금, 그러니까 5% 성장을 완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또 조금 부양 정책을 강화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여전히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중국 시진핑 주석 들어서면서 제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성장보다는 안보고요. 네. 특히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훨씬 더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청년 실업률을 일단 낮추고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을 어쨌든 좀 만회하기 위해서 좀 정책을 푸는 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지속성이 사실 아주 강력하게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경기 상승 추세가 추세적이 아니고 잠깐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반짝이라기보다는 성장률 한 5%대에서 그냥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사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저는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심리가 나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국 소비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막상 또 중국 정부 지표들이 좀 좋아졌을 때는 약간 좀 힘을 빼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도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근원이 3%가 넘잖아요. 우리나라 3%하고 일본의 3%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아예 인플레이션 없던 나라에서 3% 나오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그 일본도 역시나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 금리를 결국 올리게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제 YCC 여쭤봤는데, 네. 뭐 지금 살짝 했지만 결국은 내년쯤 가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한 진짜로 예를 들어 10년 국채금리 2년 2%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의 국채 금리를 많은 분들이 그냥 금리차로만 보지만 일본 내에서의 국채에 대한 수급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의 국채 발행량이 많지만 그거를 거의 상당 부분을 일본 중앙은행이 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0.5% 6% 여기서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너무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폭발하는 거죠.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거죠. 예. 예를 들어 세금 거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처럼 네.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세금에서 갚아야 될 이자 돈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겠죠. 그러면 신뢰가 이제 깨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혹시라도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그 국채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를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중앙은행만 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바꿔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본이 QE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되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본의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가파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좀 될 거고, 아마 이번 7월 달에 YCC를 일부 그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또 한 번 수정이 있을 거고, 금리 인상까지 가려면 내년 정도 가면 또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는 네. 그런 게 이제 내년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 엔화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네. 상승세로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일본 엔화 상승이 만들어내질 금융 세상에 대한 상상력도 좀 네. 발휘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한테는 유리한 건가요? 저희한테는 유리한데,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에 너무 엔화가 강하면 네. 사실 썩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엔이 조금 살짝 약하고 다른 통화가 다 강할 때
사실은 이제 일본의 자금들이 또 밖으로 나가니까요. 일본 엔화가 너무 강하면 돈이 어쨌든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일본이 투자를 많이 했었던 자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네. 관계가 자꾸 만나는 거 보니까는 뭐 되는 일은 없지만 자꾸 만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네. 같아요. 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 저는 내년 1월까지는 약간의 덱탕트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정부는 계속 뭔가 뭐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계속 정책들을 내지만 사실 중국의 반응은 되게 미온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오면은 만난다고 하면 또 만나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미국이랑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세게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미국 역시 자국의 어떤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까지 중국이랑 대립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내년 1월 대만 선거 전까지는 크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싸움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적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1월 대만 그 대선 이후에 11월 달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싸워도 늦진 않거든요. 지금은 서로 해서 어쨌든 선거 전략들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아니 혹시나 관세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조금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냥 아마 지금의 상태에서 서로 이제 긴장감을 더 높이지 않는 정도로 데탕트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쪽으로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사실 올릴 건가 안 올릴 건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금리 올리는 게 끝일까요? 네,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한 5-6% 이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가 3-4%고 실질 성장률이 한 2%대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여기서 성장률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명목 성장률보다 단기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못 버티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명목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뭐 버틴다라고 좀 보면 여기서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소비자 심리는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사실 이 정도 금리를 올려서 이제 아직 뭐 이 4%, 4.5% 이상의 영향력은 조금 더 있어야 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래 보기 드문 수준의 금리인데 SVB 사태는 빨리 진화되긴 했지만 그런 정도 사건 터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런 건들이 안 터져야지. 민간 기업이나 이런 건 이제 막 자빠지는 기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소비도 그러면서 꺾여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강해요. 왜 어디서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SVB 사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약간 98년에 롱텀 캐피털 파산했을 때 해결했었던 그런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예금까지도 그냥 다 보장을 해주면서 네. 이제 예금 보장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지역은행들 간의 M&A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지금 금융 위험이 확산되는 거는 어쨌든 막으면서 뭐 잠깐이었지만 연준의 대차 대조표까지도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났었던 네네. 지금 다시 줄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 즉 연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융 위험을 사전에 조금 오버해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요즘 제가 이제 세미나 가면 주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굉장히 소비 여력들이 많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그러니까 저축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부족을 해도 자산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는 부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401k 같은 거 네. 베이비붐을 퇴직했으니까 이제 그걸 슬슬 받아야 되겠죠.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좋았고요. 회복을 해줬다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소비 심리가 좋은 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가죠. 유가하고 가솔린 가격.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떨어졌군요. 생활비가 네, 많이 네. 떨어져 있네요. 네. 그 중에 저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에 유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6개월 뒤에는 유가가 계속해서 저렇게 배럴당 80불 이상 있으면은 그때는 썩 미국 경제에 좋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은 지금 12거래일 연속인가 계속 오르고 네, 있어요. 오르고 최근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유가보다도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일반 미국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건 휘발유 가격일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는가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한다? 인플레율이 높아지고 실질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시차를 두고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긴축이 마무리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분기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질 소비력이 조금씩은 좀 훼손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올라서 자동차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할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져서 그 소위 말하는 할부 금리가 올랐으니 차값이 더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할인을 해야 된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 금리로 인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이제부터는 나와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이미 좀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비를 버티고 있는 거는 이런 금리에 민감한 내구재보다는 뭐 여행이나 뭐 외식하는 거나 이런 소비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뭐 내구재 쪽에서 금리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가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그쪽 부분은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미 뭐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사실은 이제 그런 금리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자동차를 열심히 살 정도로 약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의 소비 여력은 더 확대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이제 미국 주식시장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어서, 나스닥 100이 최근에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빅7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역시 미국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정 비중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하게끔 한다라는 건데 결국 그게 뭐 균형 발전을 선호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덱스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과 지속성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정말 확실히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저희보다는 좀 선진화돼 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인위적인 조작이죠. 지수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한국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가 오르면 편입시키고 주가 내려가면 편출시키는데 얘네는 그걸 거꾸로 한 거죠. 주가 오르니까 편출을 시키고 주가 낮은 종목들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편입을 더 시키는 거고. 참.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7종목은 이제 비중에 대해서 좋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의 빅7 업체들은 공통점이 결국은 AI인 것 같거든요. 네.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더욱 그렇고. 네. 그래서 이 AI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전히 좀 유효한 테마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산업이 딱 정해진 게 지금 말씀하신 AI,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또 그것들 만드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그 매력적인 산업으로 보이는데 요거 외에는 그러면 별로 안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게 기계 산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지나간 컨셉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제조업 건설 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 기계나 전력 기계나 이런 것들은 저는 꾸준히 적어도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지난주 후반에 좀 열심히 봤던 거는 그 다우존스 운송 지수가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근처까지 갔는데요. 이 다우존스 운송 지수만큼 또 경기에 예민한 지수가 없는데 이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 제조업 경기나 물류 쪽에서 조금 또 선순환할 수 있는 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그다음에 로봇 이런 이제 자동화와 그 테크와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에서 산업재료 네. 특히 이제 리쇼링과 관련된 산업재료가 저는 좀 그래도 좀 가까운 걸 좀 계속해서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은 한국 물류 쪽. 한국 물류. 요즘 보면 페덱스 주가가 더 좋거든요. 예. 근데 페덱스 주가가 좋다라는 얘기는 국내 대한항공처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좋다라고 직접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 어쨌든 다시 재고를 쌓을 수 있는 네. 또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제조업 경기 사이클이나 테크 사이클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관심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에 조금 오르더니 우리나라 항공운수 쪽은 다 떨어져 있죠, 가격이. 하나도 못 오르고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전년 대비로는 엄청나게 늘었고 역사적인 실적 고점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서 진짜 관심이 가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은데 이차전지는 요즘 얘기 잘 못하다가 네. 하도 욕을 먹었다 보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2차전지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냥.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소재나 장비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거의 셀 완성 3사보다도 거의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그 정도로 이렇게 커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납품하는 회사가 납품 받는 대기업만큼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물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정한다고 손 치더라도 그건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조금 지금부터는 2차 전지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완성 쪽 셀 3사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나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그 2차 전지 소재도 저희는 이제 점진적으로는 이제 경쟁이 세지기 때문에 지금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에이션은 이미 좀 많이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 거를?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산업 왜 한국에서 또 좋게 보는 거는 AI는 사실 우리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한국은. 네. 다 아까 빅테크 7 업체들은 AI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HBM과 같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은 네. 저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나요? CNBC 뉴스를 통해서 오히려 그 반도체 칩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반도체 쪽도 물론 이제 반도체 또 소부장 쪽은 엄청 뛰었고 오히려 완성 업체들은 조금 그 차가운 쪽에 좀 속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모두가 다 반도체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얘기하는데 맞나 싶기도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반도체 편입 비중이 좀 되는데 다들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참 이걸 계속 좋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좀 적당하게 꺾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산업 전체가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 보죠? 과거에 네. 비해서 반도체 네. 산업이?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소재 부장 쪽이 높아진 거는 맞긴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완성업체들이 조금 더 해주는 그러니까 재고를 좀 조정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매출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번에 2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에서 봤듯이 아마 좀 거의 바닥에 온 것 같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조금 더 그쪽에 완성업체들 판매업체들의
실적 개선 정도는 완전히 주가에 다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유진증권에서 이제 전략을 보실 때 지금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면. 환경 자체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쏠리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실제로 이제 수익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나신 분이랑 나지 않는 분이랑 너무 이제 격차가 차이 너무 많이 나죠. 너무 지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좀 너무 되게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국면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3분기까지는 주식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지만 이게 4분기나 내년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좋은 쪽에 이렇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씩은 확산이나 좀 덜 관심을 받았던 쪽으로 옮겨가는 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신용 리스크들, 네. 신용 리스크를 조금 더 열심히 봐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신용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면 어떤 신용 리스크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 론이나 이런 쪽에서 좀 부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 국내도 좀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경기 사이클이 다시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보통 보면 첫 금리 인상 이후 이제 신용 위험이 이제 높아질 때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차가 걸리거든요. 작년 3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이제는 신용 위험들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어서 네. 지금부터는 약간 더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시장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국 거래 예탁금 다시 많이 증가했습니다. 58조인가까지 증가하고. 한국 시장도 저는 미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저희는 이제 작년에 레고 사태 이후에 네. 돈을 생각보다 풀면서 MMF 같은 자산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부동산 PF 막기 위해서 그 캠코가 또 1조 원 산다고 하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어쨌든 그 금융기관들에 그렇죠. 대한 대출 대대적으로. 제도를 이렇게 확 푼 거를 보면은 돈이 좀 더 또 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국.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돈들이 대부분은 또 저희가 이제 좀 센 종목들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요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좀 후폭풍이 좀 되어서 돌아오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인즉슨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붐업을 해서 올라가면 나중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네. 사실은 이번 정책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부동산 가격 올라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막아주는 건 문제 생각을 다 거의 사전에 거의 네. 다 막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채 비율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은 그래도 가계가 고정금리로 오랫동안 30년 넘게 빌리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이 적은데, 네. 저희는 사실 변동금 또 이제 인플레가 나오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혹시라도 또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뭐 첨단 산업으로 다들 관심들이 있지만, 또 저편에서는 이거 저러다가 나중에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는 걱정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그쵸. 네. 한국은 왜 그랬어?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법에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유동성을 네. 공급해준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그래도 작년부터 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저렇게까지 안 해줘도 될 텐데, 돈의 양 자체를 또 늘리고 네. 역전세에 대해서는 또 돈을 또 빌려주기까지 하면은 이거 뭐 부채가 늘어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또 정치 논리로 가서 또 내년에 대선을 보고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자체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증권사 직원으로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조금 약간 살떨리는 장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돈 많이 풀었으니까 시장 올라가는 거는 그래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돈 푸는 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게 아니라 부채로 돈을 풀었으니 잘못하면 하시라도 문제가 또 생긴다. 예. 그런 문제가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좀 네.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입니다. 예. 어디가 약한 골일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건설 쪽일 것 같습니다. 건설. 네, 건설. 그럼 PF. 예. PF는 어디 새마을금고 증권사 이쪽에서? 증권사 쪽이겠죠,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새마을금고는 이번에 그 한국은행 나온 거 보면은 중앙에서 하는 거는 다 거의 다 막아줄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좀 막아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대한 지금부터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니까 뭐 내년 중반까지는 큰 문제 없겠죠. 근데 이제 증권사 PF, 특히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줄 것 같아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오를 때야 좋지만 오른 게 끝났을 때는 이제 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 가격 조금 오른다고 PF가 풀릴 것 같지는 않으시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신뢰가 한번 사실은 금이 살짝 갔기 때문에 예.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 PF라면 몰라도 브릿지론 정도 수준이면 본 PF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린다고 해서 본 PF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희 아는 후배가 하는 얘기가 직접 부동산 대체 쪽 하는 친구의 얘기가 레고 사태 이전에는 조달 금리가 5%였대요. 근데 터지고 그냥 한 7, 8%였고 이제 레고 사태 터지고 지금도 사실은 12% 정도 네.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5%만 되고 나머지 7%는 만기 때 동시 상환하는 건다고 합니다. 그거 될까요? 위험한데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얼핏 들어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만기 돌아올 때 되게 좀 네. 또 연장하지 않으면은 많이 힘든 업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편하게 저희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면 서울 핵심 지역에 있는 것들은 가격 올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커버가 돼도 외곽 사이드에 있는 거는 네. 진짜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브릿지로는 본 PF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네. 그럼 해당 업체들은 뭐 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와 연계된 PF나 이런 쪽도 같이 좀 어려워질 거고, 같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PF로 넘어간 건 담보가 있으니까 그나마 어떻게 돼도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건 담보가 없으니까 좀 어렵고, 그런 정도로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PF가 더 어려울 것이다. 네.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허가를 다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시라고 그러고, 그때는 그 허가 다 났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땡겨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입주가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계약금만 내놨다가 잔금 안 치르고 안 들어오면 그걸 휘청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인 거고, 브릿지론이라는 거는 본 PF 넘어가기 전에 땅을 사놓고, 시행사가 쉽게 얘기하면 땅을 사놓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허가가 잘 안 나오고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들이 잘 안 나와 버리면 이게 이제 연장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나 예,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역시나 지금 올해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내년에 이제 큰 게 온다. 그러니까 내년을 한국은행에서는 한 2%대 초중반대로 좀 보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아니면 금리? 네, 성장률이요. 성장률. 네.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수출이 그야말로 좀 좋아져도 1%대 중후반대를 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져서 약간 좀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방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다시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이제 AI 쪽 서버 쪽이 잘 풀려가지고 반도체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다 이러면 좀 커버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만 좋겠죠. 반도체만. 네, 그렇죠. 자동차는 올해보단 내년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또 혹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은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지금 뭐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네, 지금 뭐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을 보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아까 중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갔던 종목들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멀리 이번에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그거를 크게 망가뜨렸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급등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바로 시장이 끝나거나 뭐 바로 그 테마가 이렇게 바로 이제 막 하락세로 갔던 적은 없고요. 네. 꽤 또 올라갑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기울기가 이제 옆으로 기우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서서히 힘을 잃으면서 주도주로서의 역할들을 또 못하는 것들을 좀 봤었는데요. 네. 이번에 2차 전지도 그렇고 굉장히 급등락했었던 종목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약간 투자의 모습은 아니었었던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따라가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아유,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당부의 말씀 해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함부로 사실은 굳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나오면서 욕먹을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남이 듣기 싫은 일 할 필요 없는 거. 그래,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양심상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자적 양심이라고 그럴까, 애널리스트의 양심으로서 뭐 과한 거는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들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신 허재한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